어린 나이에 관직에 올라 영모 사건에 휘말려 일찍이 그 숨을 멈춰야 했던 남이에 대한 역사 기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유자광과 강희맹을 빼놓을 수 없게 되는데요. 강희맹은 세조가 남이를 병조 판서에 임명하자 그 잘못되었음을 말하였고, 남이의 영모 사건은 유자광의 고변으로 시작되어 그 종말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남이의 영모 사건을 이해해 보고자 할 때 남이의 역사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 이전 남이가 실록에 기록되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유자광과 강희맹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본다면 보다 더 이해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1463년 세조구전 10월 22일 허종을 평안, 황해, 강원, 함길도, 또 채찰사가 되어 북방의 여진족의 형세를 살피고 있던 좌의정 한명회를 보좌하라며 보내면서 선정관의 직책을 수행하던 22세의 남이를 허종을 수행하여 가게 합니다. 당시 여진족은 수시로 우리나라를 넘나들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등 국경 변방 지역의 안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던 터였는데요. 태찰사는 지방에 군사적 변란이 있을 때 임금 대신 그 지역의 군무를 총괄하던 직책으로 재상이 겸임하였고, 선정관은 왕이 행차할 때 그 행렬을 호위하던 무사의 직책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467년 세조 13년 5월 함길도 길조 태생인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귀성군 이준을 토벌군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군사를 보내 진압하게 하는데, 이때 남이는 하급 무관인 군관으로 참여하여 동행하게 됩니다. 귀성군 이준은 세종의 손자, 즉 태종의 증손이고 남이는 태종의 외증손이며, 두 사람은 1441년생으로 이때 26세로 동갑인데요. 훗날 세조는 남이를 최연소로 병조판세에 임명하고 귀성군 이주는 최연소의 나이로 영의정에 오르게도 됩니다. 단종을 이어 조선 제7대 임금에 오른 세조는 즉위하자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 이북의 북도 수령들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지역 출신자들을 제한하고 중앙의 관료들을 북도의 수령으로 대체해 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지방에는 향리, 즉 지방에서 대물림되는 벼슬아치가 있었고, 이 향리 중에 궁궁등을 세워 새로운 관직을 얻었거나 건국 과정에서 중앙으로 진출했다가 관직을 벗어나 다시 지방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품관이라 하였는데, 이 품관들이 지방에 그대로 있던 향리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지방의 못된 향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을 세워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모인 품관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을 무시하는 등의 배단이 조선 건국 초부터 항상 존재해 왔었고요. 따라서 세조가 중앙 관료를 파견하여 품관들이 모여있는 유향소의 감독을 강화해 가니 그들 간에 생겨나는 알력은 더욱 커져가기만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함경도의 호족인 이시에는 회령절제사를 지내다가 관직을 사퇴한 상태였는데요. 그랬던 유향소의 품관들의 불평불만과 그로서 고조되었던 지역 감정을 이용해 세조 13년에 일으킨 난이 이시에의 난입니다. 이들 반란 세력들이 지방 수령들을 죽이면서 그 기세를 확장해 가자 세조는 관군을 파견하여 그것을 진압하려 하였고, 반란 세력들은 그것을 이용해 남도의 군대가 함길도 군민들을 다 죽이려 쳐들어온다고 선동하였으며, 그의 두려움과 분노로 흥분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더욱 광분하여 함길도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시에는 이후 여진족까지 끌어들여 그 세력을 확장해 가려 했지만 토벌군에 의해 끝내 처형되고 마는데요. 남이가 변방 반란 지역으로 나아간 그 즈음 예조판서 강희맹은 오이도총부 도총관의 간직을 겸하여 받는데 오이도총부는 중앙군사조직인 오이의 군무를 맡아보던 관하로 도총관은 그것을 총괄하는 정이품의 벼슬입니다. 이 시기가 유자광이 처음으로 실록의 기록에 등장하는 즈음이었는데요. 갑사로서 근무가 교대되어 고향인 남원으로 가 있던 유자광이 글을 올려 세조에게 아뢰니다. 갑사는 양반 자제 중에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갑옷을 입혀 오이 가운데 중위에 속하게 하여 서울과 중부지방의 수비를 맡긴 군사를 말합니다. 시인이 고향에 돌아와 있으면서 끼니를 잇던 중 이 시의 일을 듣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활과 칼을 쓰며 자신하고 있는 시는 그동안 부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령이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을 이룰 수 없던 시는 분통함을 누르지 못해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온 사방의 병사를 다 끌어내어서야 이 시해를 처형하려 하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시는 이미 갑사가 되어 언제나 변방에서 공을 세우고 한 번 죽으려 하였는데 나라에 반역하는 적이 나타나면 어찌 먼 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명히 기다리기를 더 참지 못해 마음을 더욱 재촉하여 가다 듣자 하니 이 시가 아직도 광탈하며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다 하는데 어찌 한 적을 능히 처형하지 못하고 전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 당장 이 시해를 토벌하지 못한다면 필시 여진족의 땅으로 도망가 계속하여 나라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시인이 미천하다 하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시인이 비록 미천하오나 스스로 나서서 싸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시의 머리를 베어 전하께 바치겠나이다. 갑옷을 입은 군사의 당차고 분기에 찬 글의 내용을 다 듣고 난 세조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는 말이구나. 내가 임명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하겠다. 유자광은 서자로 태어나 이때의 나이가 28세일 때입니다. 남이보다 2살이 더 많은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서자들이 관직에 나아감에 있어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사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께 직접 구하는 용기에 세조가 탐복했던 것인가요? 다음날 세조는 유자광을 불러 어떻게 이 시해를 정벌할 것인가를 물었고 그의 유자광이 아릅니다. 신에게 정병 300을 주신다면 이 시해의 목을 베어 대궐 앞에 걸겠습니다. 다음날 세조는 다시 유자광을 불러 겸사복이 되게 한 다음 눈앞에서 용맹함과 민첩함을 시험하면서 크게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드디어는 어차를 지니게 하여 총사령관 귀성군 이준에게 군사의 운영 방법을 직접 지시하기도 합니다. 겸사복은 임금의 신병보호와 궁궐을 호위하는 친위군이고 어찰은 임금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총사령관 이준과 임금 사이를 오가며 양쪽의 뜻을 전달해 가던 유자광을 더욱 신임하게 된 세조는 애조에 특히 명하여 서자인 유자광의 벼슬길을 터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밥사로 세조에게 글을 올려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된 유자광은 이렇듯이 승승장구 해나가게 되는데요. 마침내 총사령관 이주는 유자광에게 한 부대를 맡겨
함께 전장에 서게 됩니다. 이사이 남이는 전선에 나서서 용감하게 앞서 싸우며 4~5개의 화살을 맞은 채로도 그 기운에 변함없이 사력을 다해 무공을 세워가니 세조는 남이를 행푸호군으로 삼는데요. 부호군 앞에 행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높지만 직위는 낮은 행직이란 뜻이고, 부호군은 오이도총부에 속한 종사품의 벼슬입니다. 세조는 다시 유자관계에 설력 부호군의 품계를 더하여 주고 전장에서 가장 용맹함을 나타낸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남이는 당상관에 임명되는데요. 설력 부호군은 무관에게 주는 종사품의 벼슬이고, 당상관은 조정에 모여 임금과 정사를 논할 때 당상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관직, 즉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조는 다시 남이의 품계를 높여 중추부 동지사로 삼았는데, 동지사는 종 2품의 당상관 관직이고 중추부는 현직이 없어 맡은 업무나 그 고난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해 주던 관서입니다. 반란군의 수장 이시해를 처단하고 귀성군 이준이 돌아오니 세조는 난을 진압한 그 공들을 살펴 이준과 남이를 포함한 10인을 적개공신 1등으로 삼았는데요. 5등까지 구별한 이 공신 대열에 유장항은 끼이지 못합니다. 아마도 서자인 것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세조는 유자광을 따로이 병조 정랑에 임명합니다. 정랑은 정어품의 벼슬이나 육조의 실무를 담당하여 그 책임과 고난이 막강하였는데, 특히 이조와 병조의 정랑은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조의 유자광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등용에 조정 관료들의 반대가 빗발쳤던 것은 물론인데요. 지평 정효항이 아래입니다. 지평은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 벼슬입니다. 이조와 병조는 특히 중요하여 그 경력과 재주 있는 자만을 골라 써야 하고, 또 지금까지 문무과 출신이 아닌 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자광은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종군하여 작은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갑자기 병조 정랑에 임명하셨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그가 서자임에도 특별히 벼슬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 지금까지 내려주신 다른 관직으로도 충분하니 다시 살피소서. 여자 세조와 답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유자광 같은 자가 몇이나 있더냐. 나는 뛰어난 인재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거론치 말라. 이에 정효황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아뢰니다. 유자광이 서자임에도 전하께서 벼슬길을 터주셨으나 지금은 이르오니 세월이 지나 그 자손 때에 가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자광의 재주가 탁월하더라도 넘치면 모든 일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 서자로서 육조의 난관에 임명된 것은 이때의 유자광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세조가 계속해 모두의 간언을 물리쳐가자 이번에는 대사원과 대사관이 함께 상소를 올리며 그 부당함을 아뢰니 세조는 그들이 올린 상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직접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 대사원이 답합니다. 서자인 유자광을 병조 정랑에 임명하셨기에 그것을 고쳐 임명하시길 청합니다. 그의 대사관이 덧붙입니다. 세종께서도 이와 같은 일에 있어 대간이 간언하니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병조 정랑의 자리에 어찌 서자를 앉히겠습니까? 세조가 답합니다. 그대들이 세종조 때의 일을 거론하여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나, 옛말에도 이르기를
인재를 쓸 때에는 그 출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사람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인데 어찌 그 귀천을 따지겠는가? 경들이 유자강 같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유자강의 벼슬을 터주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없던 경들이 이제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렇다면 경들은 다른 관직은 몰라도 정조정락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 내가 이미 터주라고 했으면 어느 관직인들 해당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경들이 그것을 막아서려 하는 것인가? 친구와 사귈 때 너무 잦은 충고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임금을 보필할 때 정도 없이 가라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후여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어 도성기를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대들이 가능하는 바는 옳은 일이니 그대들이 그리 행동하는 것을 나는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인재를 동용하는 일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조가 남이등에게 적개공신의 칭호와 군공에 따른 등급을 나누어 상을 내린다. 임금이 거듭 재촉되는 부름을 받고 강희맹이 뒤늦게 달려와 다다르니 세조가 말합니다. 명예사진이 온 것이 언제인가? 그대가 내일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아르지도 않고 술을 마시기 위해 태평관에 갔던 것인가? 그러고도 사신을 접대하기 위함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삼는 것인가? 예조판서 강희맹을 파직하라. 세조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장수와 군졸들에 의한 잔치를 다음날 베풀 준비를 예조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도 그 불비한 점들을 알고 강희맹을 찾았음에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차 부름 끝에야 나타나니 그가 마땅치 않았던 일들과 더불어 이날 예조판서 강희맹을 파직한 것입니다. 이 시에 난이 진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북방에 건주의 여진족 정벌을 위해 모두가 적개공신 1등인 우참찬 윤필상, 강순을 주장으로 남이와 어유소를 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조직해 이미 평안도에 이르러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어차를 보내 말합니다. 이제 경등이 크나큰 공로를 미처 다 위로하지도 못한 채 또다시 수고롭게 하니 나는 단지 미안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에 그리 형세를 잘 살펴 내가 경등에게 여진을 정벌해야 하는 책임을 위임한 뜻을 잘 이루도록 하라. 우참차는 의정부에 속한 정이품 벼슬이고 윤필상은 문관입니다. 그 얼마 후 여진 정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온 남이 등이 임금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세조가 남이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공신에 올랐고 또 이번에도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자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 자신을 경계할 것을 당부한 세조는 이번에는 남이를 임금의 신변을 보호하는 김하병인 겸사복의 읍등볕을 겸사복장에 임명합니다. 겸사복장은 종 이품의 무관벼슬입니다. 세조가 태종의 손자이니 태종의 외중손이며 무예와 용기가 뛰어난 남이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조 정랑이 되어 소임을 수행하고 있던 유장왕은 어미가 병이 드니 사직하고 남원으로 돌아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세조는 유자광에게 휴가와 역마를 내어주도록 명하고 더불어 그 어미를 위해 약이 되는 음식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예조판서에서 파직당한 강희명을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하고요. 그 며칠 후 다시 남이를 정이품인 공조판서에 임명합니다. 1468년 세조 14년 2월 15일 신숙주가 문과 초시에 합격한 답안들을 올리자 그 안에 유장왕의 것이 없음을 확인한 세조는 명하여 낙방한 유장왕의 것을 가져오라 하여 보고는 말합니다. 유장왕의 답안이 괜찮은 것 같던데 어찌하여 낙방시켰는가?
답안을 작성함에 고어만을 쓰고 그 문법도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어만을 썼다 하더라도 본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그의 세조는 유자광을 1등으로 삼아 병조 참지의 관직을 내리게 되는데요. 참지는 정삼품 벼슬입니다. 병조 정랑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유자광을 지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5월 1일 남이 유자광 등의 여러 신하들이 세조가 보는 앞에서 활을 쏘는데요. 이날은 남이가 여러 번 시위를 당겼어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니 세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후 세조를 이어 조선 제8대 임금 애종이 된 세자와 한명회 등이 참석하니 술자리가 베풀어집니다. 그때 건하해진 남이가 세조 앞에 나와 말합니다. 전하께서는 귀성군 이준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시는 가만히 그러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귀성군은 지친이고 큰 공 또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귀성군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의 말에는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냐. 다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세조는 명하여 남이를 의금부옥에 가두도록 하고 주변의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남이의 말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말을 하겠느냐? 신들이 남이가 아닌데 어찌 남이처럼 망령된 말을 하겠습니까? 세조가 유자광을 불러 말합니다. 남이의 말이 옳은 것이냐? 유자광이 답합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후 세조는 세자와 기성군 한 명의 등에게 술을 더하게 하고 일어나 춤추게 하면서 기생들에게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워 가는데요. 누가 대장군인가? 기성군일세. 천하를 평정한 것이 누구인가? 기성군일세. 누가 천하의 인물인가? 기성군일세. 누가 젊은가? 기성군일세. 누가 큰 공을 세웠는가? 기성군일세. 다음날 세조는 남이를 석방하게 하면서 공적판서직은 유지하게 하고 겸사복장에서 파직합니다. 그 후에도 세자와 여러 정치인들, 공신들과 대신들이 모여 베풀어진 술자리에 공적판서 남이도 참석하여 여전히 함께 분위기를 띄워가는데요. 어느 날은 신숙주, 최항, 영의정, 오의정, 공적판서 남이 등을 불러 함길도에 새롭게 만든 총통을 보낼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말합니다. 이 시에 난 때 함길도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말하기를 대군이 쳐들어와 우리들 모두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매우 불안하여 민심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에 새 총통을 보내면 그곳 백성들이 혹시 오해하여 다시 민심이 흔들릴까 우려스럽다. 또 새 총통을 보내면 부총통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방안을 말하라. 남이가 아랍니다. 비록 총통이 없다 한들 여진족을 방어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구총통을 개조한다고 말하고 먼저 구총통부터 서울로 다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남의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의정 강순이 아릅니다. 남이는 젊어서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아 헛된 큰소리로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투 중에는 화살을 사용함에 있어 총통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함길도는 여진족의 요충지이니 총통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이어 신숙주가 아랍니다. 근래에는 변방이 조용하나 만일 여진족의 군사가 몰려든다면 변방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시에 많이 보내면 옳지 못한 일이니 마땅히 상황을 보아가며 나누어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세조는 신숙주의 말을 따르기로
1468년 세조 14년 7월 4일 유자광이 아랍니다. 오나옵건대 전라도 남원에 있는 어미를 가까이서 살피게 하여 주소서. 이때 유자광은 관직을 잠시 벗어나 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7월 15일 세조가 여러 종책 그리고 노사신 등의 대신 및 남이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이가 아릅니다. 시는 어려서부터 그 꿈이 오랑캐를 평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게 지나치는 은덕을 입어서나 그에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오랑캐들의 우두머리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 북방이 소란스럽다고 하여 시는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며 인력에게 소멸시킬 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세조가 답합니다. 오랑캐가 근심인 것은 어느 시대인들 아니었겠느냐. 나는 단지 방비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남이가 다시 아랍니다. 만약 전하의 지혜를 받들어 20만의 무리를 얻는다면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조가 답합니다. 경의 말은 너무나 지나치다. 이틀 후인 세조 14년 7월 17일 세조는 남이를 공조판서겸 오의도총부 도총관으로 임명하고 다시 8월 23일에는 남이를 병조판서에 오르게 합니다. 시간들이 흐르다 남이를 병조판서에 제수하고 난 8일이 지난 9월 1일 세조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고 다시 6일이 지난 세조 14년 9월 7일 정사를 살피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세조는 둘째 아들인 세자를 예종으로 즉위하게 하고 다음 날인 9월 8일 마침내 수강궁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남이의 영모 사건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세조 때와 예종 때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 아래의 경치를 바라볼 때 내가 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눈앞에 다가오는 풍경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같은 이치는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1468년 예종 즉위년 9월 7일은 예종이 즉위한 첫째 날이자 조선사에 있어서 세조시대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남이에게 있어서도 이 날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남이 가림막이기도 했던 세조가 그 힘을 잃고 떠나가니 피하지 못할 태풍이 갑자기 밀어닥치게 되는데요. 예종 즉위년 9월 7일 예종은 즉위한 첫날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다시 겸사복장으로 정이품에서 종이품 벼슬로 실질적인 좌천 인사를 단행합니다. 남이가 병조판서에 임명된 날 형조판서 강희맹이 중추부지사 한계희에게 말하기를 남이의 인물됨이 병사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였는데 한계희가 예종에게 아뢰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아마도 얼마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진 일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47일이 지나간 날인 1468년 예종 즉위년 10월 24일 날이 어두워지자 병조 참지 유자광이 급히 달려와 승지 등에게 알리니 승지가 유자광과 함께 임금에 있는 곳에 가 승전황관에게 고할 것을 요청하자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예종 앞에 다가간 유자광이 아랍니다. 내병조는 궁궐의 호위 등을 위해 궁궐 내에 설치한 병조에 속한 관청입니다. 일전에 신이 내병조에 숙직하러 갔더니 겸사복장 남이도 입직하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세조께서 우리 대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셨는데 이제 붕어하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스럽다. 아마도 간신들이 난리를 일으키면 우리는 개죽음할 것이니
너와 나는 세조의 은혜를 갖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간사한 사람이 누구라고 난을 일으키겠는가 하니 나미가 김국광이 정사를 주물으면서 재물을 탐하기만 하니 이런 무리들은 죽이는 것이 옳다. 또 노사시는 매우 어리석은 자인데 너도 아는가 하여 신은 무슨 일로 이런 말들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나미가 신의 집으로 급하게 와 말하기를 혜성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너도 보았는가 하여 신이 못 보았다고 하니 나미가 지금은 혜성이 은하 가운데 있어 그 빛이 모두 희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의 시인이 강목을 가져와 혜성에 관한 부분을 펼쳐보니 혜성의 빛이 휘면 장군이 반역하고 두 해에 큰 병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미가 탄식하면서 지금의 현상 또한 그 조짐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미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거사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주상이 관직을 얻으려는 자들의 재상집 출입을 엄히 감시하고 있어 재상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강궁은 허술하여 바깥에 노출되기 쉽고 그러니 반드시 경복궁이어야 가능할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의 시인이 이같이 큰 일을 우리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어떤 사람과 같이 모여야 하였는가? 주상은 반드시 창덕궁에 오래 머무를 것이다 하니 나미가 내가 앞으로 경복궁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하여 시인이 어떻게 하려는가 하니 나미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였는데 이어 말하기를 이런 말을 너에게만 하였으니 내가 혹시 고하더라도 내가 부정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비록 너를 고한다 하더라도 네가 숨기면 나는 죽게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말들은 셋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세조가 백성 중 장정들을 다 뽑아 군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함이 지극히 깊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호걸이다 하고는 시인이 술을 대접하려고 하니 벌써 취했다고 말하고는 마시지 않고 갔습니다. 마치 고대 설화를 읊어가듯 장황하게 이어가는 유자광의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듣고 난 예종이 자광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의 자광이 답합니다. 밤에 가서 체포하려 하면 혹시 도망가 숨어버릴 것이 염려되니 날이 밝기를 기다려 한 사람에게 명패를 가지고 가게 해서 부르면 잡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명패는 3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임금의 명으로 불러들일 때 패에 그 성명을 써서 보이던 것인데 가겠으면 진이라 쓰고 못 갈 때에는 부진이라고 써서 다시 바치던 것입니다. 유자광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잡아들이자는 말에 즉시 옳다 하였던 예종은 다시 태도를 바꿔 명합니다. 굳이 날이 밝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 하고는 군사를 보내 잡아들일 것을 명합니다. 이어 여러 종친과 대신들을 불러들이고 군사에게 명하여 골문과 성의 곳곳을 지키게 하는데요. 입시한 연순군 이부가 아래입니다. 이부는 세종의 손자, 즉 태종의 증손이고 나미보다 2살 어린 나이입니다. 7, 8일 전에 나미가 신이 입직해 있는 곳에 와 묻기를 종친이 입직하는 것은 예전대로 하는 것인가 하여 신이 주상께서 나와 기성군, 하성군은 졸국 전까지 번갈아 숙직하도록 명하셨다 하였는데 나미가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여 신이 낮에는 상직하는데 일이 있으면 나간다 하니 나미가 더 말할 것이 있는 듯이 망설이다 같습니다. 그의 애종이 말합니다. 필시 분위기를 엿본 것이구나. 애종이 명하여 나미의 집에 도달한 군사들이 명패를 가지고 부르기를 심하게 하자 일이 발각되었음을 의심한 나미는 집에 없다 하라고 시켜놓고는 칼과 활, 화살을 집어들고 담을 타 넘어 도주하려 했는데요. 군사들이 그 머리채를 잡아챈 후
칼을 빼려는 남이를 포박하여 함께 있던 기생첩 탕문화와 함께 궁으로 끌고 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종친과 대신들이 수강궁 후원 별전에 모여있는 가운데 예종이 직접 남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근래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였느냐? 신이 신정부를 만나 북방에 가는 일을 논의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치비는 언제 만나느냐? 며칠 전입니다. 신이 지금의 폐단을 아뢰고자 상서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문치빈에게 고칠 것을 보아달라고 한 것뿐이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누구를 만났느냐? 남이가 기억해 내리는 듯이 한참을 있다 아랩니다. 오늘은 이지정의 집에 가 바둑을 두며 말하기를 북방에 사변이 있으면 나를 장수로 삼을 것인데 나를 도울 부장은 누가 적당한가 하니 지정이 말하기를 민서, 김견수, 장효손이 용맹하나 효손은 외방에 있고 견수는 이미 관직이 있고 또 바깥에 나가 있으니 민서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이 민서의 집에 가 서로 지난해 거산의 전투에 관해 말하고 또 북방의 소식을 말하였는데 민서 또한 국경일의 중요함을 말하고 별의 이상현상에 대해 말하기에 신이 별의 현상이 이러하면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는데 근심이 없겠는가 하였고 이어 술을 마셨을 뿐입니다. 또 유자왕의 집에 가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강목에 적혀있는 해성에 관한 한 구절을 보았을 뿐이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의 애종은 여러 재상들로 하여금 계속해 국문하도록 하나 별다른 것을 끌어내지 못하자 유자광과 남이를 대질하게 하니 유자광이 남이를 불러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갖추어 되새기고 그때서야 남이는 유자광이 고변한 것을 알고 놀라워하며 땅에 머리를 박고 아릅니다. 자광은 평소에 시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시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시인은 충의한 선비로 그 기계를 자부하였는데 어찌 그러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남이의 대답함에 진전이 없자 예종은 민서에게 아뢰게 합니다. 남이가 시인의 집에 와 작년의 거산 전투와 북방 소식에 관해 말하였는데 신도 북방 장성의 이름을 말하기를 황보인이 성을 축조할 당시에는 잘못된 것이라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의지가 된다 하였고 남이도 그에 관해 말한 후 말하기를 하늘의 변화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간신히 생겨날 것인데 내가 먼저 죄에 몰려 죽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시인이 그 말을 듣고 놀라워 그 간신이 누구인가 하니 상당군 한 명에 달하 하여 시인이 왜 아뢰지 않는 것인가 하니 더 상세한 것을 알고 나서 아뢰고자 한다 하고는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시인이 즉시 아뢰고자 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아뢰지 못한 것입니다. 예종이 남이에게 답할 것을 명합니다. 시인이 민서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회가 일찍이 시인의 집에 와 적자 세우는 일을 말하였는데 시인은 그것이 난을 도모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명회가 아뢰기를 시인은 일찍이 남이의 집에 가서 남이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와 마주하여 밝힐 수 있도록 하소서. 그의 예종이 답합니다. 이는 모두 남이가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니 따로 밝힐 것이 없다. 경은 자리를 지키라. 이지정에게는 곤장 30여대를 때리며 물이니 아뢰입니다. 남이가 말하기를 북방에 나아갈 때 나를 장수로 삼으면 나를 도울 부장으로 누가 좋겠는가 하여서 신이 민서와 장효손을 말하니 민서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이의 기생첩 탕문화가 아뢰입니다. 남이가 근일에는 북방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다면서 사람에게 갑옷을 수리하게 하고 또 박자하 박자전 형제는 와서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남이가 항상 밤에 출입하여 물으면 말하지 않고 꾸짖기만 하였습니다. 일찍이 강순 정승이 집에 왔을 때는 남이가 술을 대접하여 마셨습니다.
이시정에게는 묻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남이야 알고 지내왔으니 남이가 하는 바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이시정이 아뢰입니다. 남이가 겸사복장으로서 입직하였는데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상소하여 불법과 군대의 형세에 대해 아뢰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남이가 도모하는 바는 시인은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남이의 서삼촌인 남이가 아릅니다. 서삼촌은 서자인 삼촌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남이의 집에 갔을 때는 김창순, 이중순이 먼저 와 있어 서로 바둑을 두고 활을 쏘았는데 달리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남이에게 묻습니다.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활을 쏘고 바둑을 두었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졸곡 전에 활을 쏘고 바둑을 두었는가? 시인은 무인이기에 국력이 줄어들까 걱정하여 김창손, 박자하, 이중순, 조영달, 강희경과 더불어 쏘았습니다. 졸곡은 곡하기를 끝낸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예종이 말합니다. 세조의 영혼이 뚜렷하게 빈전에 계시는데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며 마침내 경복궁으로 옮기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묻자 남이가 아릅니다. 소신이 어찌 주상을 경복궁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한명회가 아릅니다. 남이의 집 노비를 국문하여 자주 앙내하던 사람을 물으소서. 노비 5, 6명을 잡아들여 물으니 여종 막가가 아랩니다. 그니를 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지금 정승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본 사람이 누구냐? 성명은 모르겠으나 검은 수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강순이 아랩니다. 시인이 강태감의 집을 사고자 하여 지나다 남이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예중의 직접 신문은 계속됩니다. 조영달이 아뢰기를 시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남이와 유의하였을 뿐이며 모반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박자하가 아뢰기를 신이 남이의 집에 가보니 남이가 사람을 시켜 갑옷을 수리하면서 시인에게 다짐하기를 지금 국상 중인데 아무 까닭 없이 갑옷을 수리하면 사람들이 듣고 필시 이상하게 여길 것이니 너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모반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장계진은 아뢰기를 남이가 일찍이 묻기를 용맹한 자가 누구냐 하여 시인은 모른다 하였는데 남이가 또 말하기를 이제 하늘에 성변이 있으니 야인들이 필시 일어날 것인데 내가 마땅히 공격하여 평정할 것이다 하였고 오직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중순이 아뢰기를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김국광, 노사신, 한계희가 주상께 아래어 옮겼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여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다 하였는데 시인은 단지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문치빈이 또 아뢰기를 시인이 입직하니 남이가 상소 초안을 바라잡아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정병은 모두 절 짓는 일에 나가 있어 군대의 형세가 미약하다고 하였고 또 석가의 일은 그 신통함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 공손치 못한 말이 많이 있어 장차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대답하였는데 남이의 기생첩 탕문화는 남이가 성복 전에 고기 먹은 일을 다 말하였는데 남이를 처음 붙잡았을 때 소고기 수십 근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묻기를 내가 비로소 고기를 먹은 것이 어느 날인가 하였더니 시인이 병이 있어 국상 7일 후에 어미의 명으로 먹었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성복은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날 이수붕이 아뢰입니다. 시인이 일찍이 지방에 있을 때 문효량이 시인의 집 여종 덕지를 첩으로 삼아 시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12일 전에 들어와서 호두를 신숙주에게 보내기 위해 문효량으로 하여금 서신을 적게 하니 문효량이 말하기를 요즘 나라에 일이 있으니 나중에 하게 하여 무슨 일인가 물으니 남이가 말하기를 성변이 지금 나타나니 반드시 난을 기도하는 간신이 있을 것이다 하여 그 자가 누구인가 물으니 한 명이이다. 그러나 아직 상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다. 너도 드러내지 말고 그 형세를 잘 관찰해보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는 문효량이 취해 들어와 더는 묻지 못하였고 이튿날 아침에 시인이 묻기를 어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가 또 전에 하던 말을 더 자세하게 말해주게나 이런 큰일은 빠르게 아뢰어야만 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니 문효량이 말하기를 남이가 아뢰니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발설하지 말라. 내가 조용히 처리하여 아무 일 없도록 하겠다 하셨다 했고 전하께서 마침내 궁궐의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껴 쓴 왕명서를 시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적히기를 군사의 형세는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수롭지도 않은 무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하만을 다투면서 세력 있는 집안의 추종자가 되어 임금의 어리고 약함을 업신여겨 자기의 편안함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에 있어 시인은 정말로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병고가 있음을 듣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이의 집을 드나들어 잡혀 들어온 문효량이 아뢰입니다. 시인이 10월 초에 입직하였을 때 남이가 말하기를 혜성이 아직 있느냐 하여 있다고 하니 남이가 하늘의 변화는 헛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였고 또 지금 하늘의 변화가 이러하니 난을 꾀하려는 간신이 있을 것이다 하여 시인이 재촉하며 누군가를 물으니 한명회가 어린 전하를 끼고 정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하면서 내가 어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는가 하여 시인이 묻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 누구와 함께 하려는가 하니 남이가 대답하기를 강순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라에 후한 은혜를 입었으나 나는 늙었다. 그러나 너는 참으로 강하고 굳세니 난을 평정하는 일은 마땅히 내가 맡아야 한다. 라고 했다 하였으니 시인이 생각하기로는 강순이 반드시 참회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효량의 아뢰은 계속됩니다. 이달 초 10일에 시인이 신양과 함께 남이의 집에 가서 만나보고 나오려 하는데 남이가 붙잡아 말하기를 너와 할 말이 있다.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하여도 힘을 잃으면 해를 입게 되고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더라도 힘을 얻으면 날개를 활짝 펴게 된다. 만약 이 일을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 비록 처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 신이 저들은 언제 거사하는가 하니 산릉에 나아가는 날 거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산릉은 국장을 치르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새 능을 말합니다. 문효량이 이어 아뢰입니다. 시인이 말하기를 지금 미리 아뢰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혼란한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변란에 응하겠는가 하니 그때를 당하면 우선 우두머리를 처치한 다음에 아뢰겠다 하여 당장 아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아직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아뢰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이 다시 묻기를 거사하는 기일을 자네가 알면서 왜 그 흔적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니 기일을 비록 정하였다 해도 만약 그들이 숨기면 나 혼자 그것을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19일에는 유사, 이효백, 정승모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이가 김국강이 병조판서에서 파면된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주상이 총명하시니 매우 좋은 기회이다.
김국강이 하는 행동을 어찌 알고 바꾸겠는가 하니 유사가 말하기를 같은 적개공신의 일을 어찌 그처럼 말하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나라를 위함이다. 주상과 공신관계가 어찌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날 시인이 남이의 집에 가니 유계랑이 있었는데 유계랑은 먼저 가고 신이 남아 묻기를 왕명서에 대수롭지도 않은 무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화만을 다툰다고 적혀 있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이미 알았을 것인데 만약 내가 아르지 않고 일이 드러나면 잘못이 없음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니 빨리 먼저 아뢰어야 한다고 하니 군사에 관한 일은 주상께서 엄히 헤아리고 계시므로 저 흉악한 무리들은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이 왕명서는 필시 주상께서 보존하게 하려 한 것인데 만약 저 흉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스스로 사라지면 어찌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아뢰겠는가. 신중히 처신하고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시인은 전하께서 이미 아신 것으로 생각하여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문효량이 남이를 감싸려 한다고 생각하는 예종은 명하여 곤장 50대를 때리게 하니 문효량이 다시 아뢰입니다.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 먼저 우두머리인 한 명의 등을 처치하고 다음으로 영순군, 기성군을 처단하며 다음에는 전하의 수레에 다다라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모의한 자가 누구냐? 강순입니다. 그의 예종은 강순에게 칼을 씌우게 하고 물으니 강순이 울면서 아뢰입니다. 시인이 갑사가 되어 분에 넘치는 성원을 입어 벼슬이 끝까지 다다랐고 또 공신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모반하겠습니까? 그의 예종은 강순에게 씌운 칼을 불게 하고 술을 내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경을 의심하겠는가? 경은 두려워 말라. 그 사이 여건부에서는 남이의 적 탕문화를 국문하고 있었는데요. 탕문화가 말합니다. 내가 여종 막덕에게 말하기를 요즘 너희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 하니 국상 때 어찌 첩을 얻기 위해 바쁘겠소? 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여 이 말은 너와 나만 알고 다른 종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 사내 중에 명패가 왔다고 급히 고하니 남이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곧바로 칼을 집어들고 집을 나갔는데 이내 다시 들어와서 갓을 쓰고 달아나면서 내가 집에 없다 하라 하고는 급히 말을 몰고 와서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즉시 남이 어미에게 달려가서 알리기를 판서가 칼과 활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칼과 활을 놓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고변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남이가 대답합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제일로 삼았고 만일 변방에 일이 있으면 먼저 공을 이루어 나라를 돕는 것이 시인의 뜻이었습니다. 시인은 근본부터 충의지사입니다. 예종이 무슨 내가 충의지사라고 칭하면서 어찌 성복 전에 고기를 먹었냐? 병이 들어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의 예종이 모반한 이유를 묻게 하였으나 남이가 사실을 대답하지 않으니 곤장을 치게 하자 남이가 큰 소리로 아뢰입니다. 원하건대 잠시 여유를 주소서. 시인이 모의한 말을 말하자면 깁니다. 청하건대 술 한 잔을 내리시고 포박한 것을 늦추어 주시면 하나하나 아뢰겠습니다. 술을 주고 포박을 늦추게 하니 남이가 아뢰입니다. 시인이 실로 모반하고자 했습니다. 유자광에게 한 말이 모두 맞습니다. 남이가 강순과 모의했다고 하자 강순이 부정하면서 펄쩍 뛰니 남이가 강순에게 말합니다. 영공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 옳다. 또 영공은 이미 정승인데 나이도 늙었으니 죽는다 해도 한 맺힐 일이 없을 것이나 나는 나이가 겨우 26이니 정말로 아깝기만 하다.
그의 강순이 힘없이 인정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물으니 없다고 하여 곤장을 때리며 신문할 것을 명하자 강순이 말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곤장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하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들어서 나와 함께 함부리라고 해도 믿겠습니까? 난을 일으킬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물으니 남이가 대답합니다. 장덕궁과 수강궁은 담이야 다 바깥에 드러내기 쉽기 때문에 산릉에 나아갈 때 두 궁을 불사르고 12월 사이에 신과 강순이 같은 시간에 입직할 것을 약속한 후 신은 입직하는 겸사복을 거느리고 강순은 입직하는 군사들을 거느려서 거사하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사하려 했는가 물으니 남이는 민서, 변영수, 변자의, 문효령, 고복로, 오치곤, 박자하, 조경치 등을 언급합니다. 이날 남이는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의, 문효령, 고복로, 오치곤, 박자하 등과 함께 환열당하고 그 목은 7일 동안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걸려 있게 되었는데요. 환열은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남이의 어미 또한 다음날 남이처럼 환열당하고 3일 동안 그 목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남이가 살던 집은 유자광에게 주어지고 남이의 딸은 한명회에게, 남이의 첩은 이침에게, 남이의 기생첩 탕문하는 진의 관비로 속하게 하였으며 강순의 아내는 유자광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818년 순조 18년 3월 10일 우의정 남궁철이 아뢰입니다. 고 영의정 강순과 병조판서 남이에 대해 모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관작 또한 되돌리소서. 그의 조선 제23대 임금인 순조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동안에도 남이의 옥사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그것을 고쳐야 함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지만 선대 임금이 결정한 바를 후대 임금이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350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에게 쉬운 올가미가 벗겨지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당시 나라를 요란하게 흔들었던 영모 사건은 단 4일 만에 그 대단원을 맺게 됩니다. 미리 예정하였다는 듯이 신속하게 당초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즉위한 첫날에 병권을 쥐고 있던 남이를 미리 겸사복장으로 좌천 인사했을 것이기도 하고요. 무력은 매우 강한 기세를 보였으나 성품이 단순하기도 해 적을 만들어내기에 쉬워 보이는 남이는 당시 한명회 등의 훈구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남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던 세조가 승하자마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끌어내린 것이 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훈구 세력의 지원이 필요했을 예정 또한 같은 배를 타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리 앞서 살펴보았지만 남이와 유자광은 그 접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당시의 신분사회에서 남이는 태종의 외중손이고 유자광은 서자이니 이미 그 출생에서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이는 무과에 급제한 무과 출신이고 유자광은 서자의 관직 진출 제안으로 갑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또한 그 후로도 관직의 등급에서 항상 남이가 유자광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했었고요. 두 사람이 한 울타리에서 일을 보아야 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또 유자광이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었고요. 단지 깃발 세우는 역할을 맡았을 일이었습니다.